네, 이제 30분 됐으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제3기 첫 시간이네요. 예, 또 이렇게 제3기 인사노무관리 제3기 강의를 맡게 된 이면진 공인노무사입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익숙하신 분들 계시고 새로 오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어차피 저희가 이제 제3기이기 때문에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8회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점점 우리가 연기 1기, 2기 올수록 이제 이론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많이 이제 다루는 내용들이 좀 적어지죠. 그래서 저희도 8회 안에 그 인사노무 관리를 한번 다 훑어보기 때문에 뭐 GS 1기나 연기 때처럼 뭐 이론의 내용들이나 아니면 그 해당 파트의 내용을 자세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면서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만 이렇게 강의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시험은 이제 매회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시험은 전범위입니다. 전범위. 그러니까 2기 때는 누적으로 했었는데 3기 때는 이제 어차피 여러분 이제 실전이 코앞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 남지도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누적으로 해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전범입니다. 그리고 강의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뭐 시험 내용에 따라서는 앞뒤로 왔다 갔다 거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노무 관리를 해서 우리가 순서대로 뭐 이론적 기초부터 해서 직무 관리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앞에 환경 변화에 대한 부분들 내용도 좀 하고, 그 다음에 교육 훈련에 대한 내용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용도 다루면서 뭐 강평이나 이런 거는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진도에 대한 부분들 그것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험은 일단은 그냥 무난하게 출제해 봤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낼까 고민을 해서 처음에 50점짜리를 처음에 생각을 하고 막 문제를 만들다가, 이렇게는 좀 너무 처음부터 힘들 것 같아서 일단은 그냥 25점짜리 두 개로 쪼갰고요. 그리고 주제는 스마트 워크. 그렇죠? 이거는 뭐 책에 따로 있지는 않은데 그 신림동가에서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즘 뭐 트렌드 자체가 뭐 4차 산업혁명이니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스마트 워크에 대한 내용들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거는 알아두시면 요긴하게 써먹으실 때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스마트 워크의 개념, 그 다음에 내용, 유형, 그 다음에 장단점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거는 이제 스마트 워크 자체를 단문 형태로 돼서 그런 거지, 여러분이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우리 환경 변화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그 요인들과도 영향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근로시간 단축, 그렇죠? 오늘 문제처럼 우리가 어떤 주제가 나올지는 몰라요. 뭐 50점짜리나 단 25점짜리에서 그렇게 나올 수도 있죠. 뭐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부분이 이슈니까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인적자원 관리 방안을 설계하라 라는 거에서 우리가 근무시간 편에서는 이렇게 스마트워크의 도입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큰 카테고리 내에서도 하나의 꼭지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뭐 그 외에도 우리가 주제로 맨날 얘기하는 거 밀레니얼 세대에게 적합한 뭐 인적자원 관리 설계할 때도 스마트워크에 대한 부분 언급해도 충분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뭐 그 외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뭐 인적자원 관리 방안을 설계하라고 할 때도 그 안에 근무제도 안에 스마트 워크를 넣어도 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4차 산업혁명, 그렇죠? 이렇듯이 스마트 워크라는 거는 크게는 이렇게 단문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작게는 여러분이 쓰고자 하는 거에서 근무시간, 뭐 유지편이든 아니면 우리가 직무 설계에서 근로시간 설계든 거기와 연결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논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50점짜리에는 최대한 거기에 적합한 인적자원 관리에 대한 내용들을 적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이런 스마트워크 같은 걸 놓치지 않고 적을 수 있도록 단순히 그냥 개념이나 이런 정도 외우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스마트워크가 인적자원 관리 방안을 좀 더 효율화하고 효과적으로 만드는데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고민을 하시면 답안을 쓰실 때 조금 더 많이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스마트워크에 대한 문제를 냈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훈련 평가에서는 이제 그 커크 패트릭 내였죠. 그래서 뭐 단문 형태로도 많이 뭐 나오는 형태인데, 커크 패트릭이 딱 단문으로 나오기 딱 좋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플랜드 시간점에서 우리가 C는 결국 통제잖아요. 그렇죠? 그 통제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니까, 즉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 이유는 결국 그 제도를 조금 더 나으게 개선해서 피드백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점에서의 중요한 그 행동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적 자원 관리의 제기능 중에서 학계평 보유방 중에서 특히 이제 어떤 부분은 플랜이 좀 더 강조되고 어떤 부분은 두의 관점에서 내용들이 더 많고 거기에가 더 중요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이제 평가 측면이 좀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딱 두 가지죠. 그다음 그렇죠. 여러분 다시 떠올려 보시면 플랜2C 관점에서 평가, 그러니까는 통제 관점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우리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선발에 대한 평가, 그렇죠? 선발을 한 뒤에 그 선발에 대한 평가를 하는 내용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선발에 대해서 이제 뭐 타당성이 있는지, 신뢰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훈련에서도 교육훈련을 실시한 다음에 그 평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가지를 보면은 평가가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을 뽑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어떤 뭐 선발 도구라는 걸 써서 사람을 뽑았는데 그 뽑은 사람이 과연 우리가 뽑고자 하는 그 인재에 적합한지 여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만약에 확인이 안 되면 우리가 도구를 아무리 좋은 걸 써더라도 엉뚱한 사람을 뽑으면 우리 기업에 아무런 혜택이 없겠죠. 도움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선발할 때는 선발하고 나서 그 뽑힌 인재들이 과연 우리의 조직 전략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죠? 우리 조직 문화에 적합한 사람인지 등을 평가해서 그러면 선발 도구가 타당성 있게, 즉 우리가 목적하는 바와 잘 맞게 뽑았구나,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알아야 그렇게 그 평가제 그 선발 도구들을 유지를 한다던가 아니면 뽑은 사람들이 전혀 성과가 나지 않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면 선발 도구가 잘못된 거죠. 그럼 다시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교육훈련 같은 경우도 사실 기업이 교육훈련을 안 해도 돼요. 그렇죠?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사실 뭐 테일러 시대 때 이럴 때는 교육훈련이 이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었죠. 왜냐하면 직무 전문화에서 쪼개가지고 단순한 업무만 하게 만든다 그러면 굳이 그 사람을 뽑아다가 교육훈련 시켜서 뭔가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없었죠. 근데 그게 이제 뭐 80년대, 9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자원 기반 이론이나 이런 관점들이 들어오면서 사람에 대한 그 관점이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 기업의 지속 경쟁성을 담보할 수 있는, 즉 그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가 인적 자원이고, 그럼 그 인적 자원을 잘 활용해야만 우리 조직의 전략이나 그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뒤부터는 이제 사람에 대한 우리 조직의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들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교육 훈련이라는 게 그때부터 이제 좀 더 강조되고 인사부서도 이제 옛날에 HRM만 하다가 이제 HRD까지도 이제 별도의 부서가 돼서 교육훈련 비용을 많이 투자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굳이 안 해도 되는 이 교육훈련을 지금 열심히 많이 투자를 하면 그 투자가 과연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결국 우리가 다양한 교육훈련 기법들을 쓰거나 어떤 형태로 하더라도 그 우리가 목표하는 학습의 전이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전이. 그것이 이제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야 우리가 이 엄청난 돈을 쓰는데 효과가 있다 없다. 이 부분이 나와야 의사결정에 있어서 그 기업은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효과가 좋다 그러면 학습의 전이가 일어나고 교육훈련을 통해서 우리 조직원들의 역량이 높아졌다. 그래서 보다 우리 성과에 기여하는 게 높다. 그러면 우리가 보다 그 교육훈련 비용에 적극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라 그러면 교육훈련 내용을 바꾼다던가 다르게 또 다른 방식을 써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측면이 제일 강조가 돼요. 그래서 그 두 개는 항상 시험에서 자주 나오죠. 그래서 선발에 대한 뭐 평가에 대한 내용들 항상 나옵니다. 뭐 타당성, 신뢰성에서 재작년에 한번 나왔고요. AI 채용 관련해서. 그리고 교육훈련도 평가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교육훈련 평가 방법에 대한 내용들. 우리가 박경희 교수님 같은 경우는 거시적, 미시적, 그렇죠? 너무 처음부터 막 왔다 갔다 하는 좀 헷갈리시나요? 그래서 거시적, 미시적 그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세부적으로 이제 커크패트릭이나 골드스타인의 이제 타당성 평가 등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은 단문으로도 잘 알아두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시험에 대한 그 전반적인 저의 그 출제 의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답안은 작성해서 주시면 제가 다 읽어봅니다. 그래서 뭐 아시는 분 아시겠죠? 제가 첨삭을 최대한 꼼꼼히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하는, 제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적어서 좀 이렇게 읽어보시면 좀 논리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충하거나 아니면 좀 다른 방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던져드리니까요. 그래서 답안은 되도록 써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많이 제출해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열심히 읽고 그래서 다음 주에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출제에 대한 내용이고, 강의 오리엔테이션을 조금 잠깐 더 하면, 이거는 짧게
여러분 이제 제3기잖아요. 이제 시험이 8월 15일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공부 스케줄을 잘 짜셔야 되는데 그걸 아시죠? 여러분 이 마지막까지는 얼마나 회독수를 자기가 확보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8월 15일이 시험이에요. 디데이예요, 디데이.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은 어쨌든 8월 14일은 여러분은 이날 볼 걸 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날 보셔야 노동법이나 이런 거 준비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8월 13일까지로 잡고 이 앞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회독수를 할 건지를 여러분 계획을 잘 세우고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때 시점까지 내가 몇 번을 돌릴 수 있는지 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막판에는 회독수를 늘리기 위해서 5, 3, 1, 타임마다 다양합니다. 본인이 좀 더 빨리 보는 사람들은 이거를 더 짧게 가서 여러 번 볼 수도 있고요. 내가 좀 천천히 읽는 스타일이다. 그러면 이렇게 5, 3, 1이나 여러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이건 본인들이 내가 공부가 어느 정도 됐는지 그리고 내가 책을 얼마나 좀 빨리 보는지 등등 그거는 본인에게 적합한 방식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5일은 뭐예요? 5일에 내 과목을 다 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5일 안에 내 과목을 다 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3일 안에 다 보고 하루 만에 다 보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적어도 이제 3번 보는 거잖아요. 시험 전까지. 그리고 막판에 이때 이제 이걸 한 번 더 본다 그러면 여러분이 최대한 해독수를 늘리면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만 잡아도 내 과목 그러면 이거 20일, 이거 10일, 이거 4일이잖아요. 그럼 이것만 해도 이제 36일이에요. 그렇죠? 한 달이 좀 더 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은 벌써 6월이고 그러면 7월, 8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거를 철저하게 하셔야 돼. 그냥 마구잡이로 보는 거는 사실은 본인 스타일이 그게 맞다 그러면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오랜 수험의 그런 이제 경험들이 나왔을 때 그런 노하우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이런 방식을 많이 써요. 그래서 막판에는 이제 시험 볼 때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최대한 이거를 맞추도록 노력을 했거든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하루 정도 추가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큰 틀 안에서 내가 최대한 시험 전까지 몇 번을 볼지 그리고 계속 그거를 회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 시험 때 가면은 계속 제가 말했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계속 잊어버리고 하지만 계속 물이 빠지기 전에 갖다 부어야지 여러분이 최대한 물을 가득 채운 상태에서 시험장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안에서 어쨌든 그 지식들을 짜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3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한번 역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가세요. 그래서 수업을 그러니까는 이제 GS 3기 되면은 두 부류가 있어요. 수업을 따라가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야 난 혼자 할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각자의 선택이죠. 본인에 맞게. 저는 사실은 요거를 택해서 GS 3기는 안 갔었는데 저는 혼자 보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서.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수업을 따라가면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근데 이것도 수업을 따라가는 경우 여러분이 좀 중요하셔야 될 게 수업에 너무 목이 메여서 이런 자기 스케줄이나 이런 걸 틀어지게 하지 마세요. 어차피 지금은 여러분이 충분히 공부를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수업 전에 이렇게 보더라도 따라가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도 인사노무 관리가 막 처음부터 생소하게 다가오시는 분은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저게 무슨 내용이지?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없을 테니까 이 수업은 따라가고 시험을 열심히 치르시는 그런 실전 연습을 하시되 그러니까 실전 감각을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측면에서 여러분이 더 중점을 두세요. 실전 감각을 내가 계속 키워서 마지막에 가서 다 쏟아낸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 수업에 따라가되 본인의 요 계획이나 요거에 맞춰가지고 그걸 최대한 지켜가면서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 부분, 그래서 혼자 하시는 분이나 요거는 어쨌든 선택이나 지금 오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여기 있으신 거니까 수업을 하더라도 또 요 계획상에서 여러분이 맞춰가지고 하시고 수업에 너무 딱딱 맞춰서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수업이 끝나면 여러분이 혼자서 볼 시간이 좀 없는 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수업 끝나고 최대한 공부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수업에서 공부 시간 확보, 물론 수업 시간에 듣는 것들이 이제 그게 남아서 이제 학습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혼자 볼 시간이 분명히 필요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이 혼자서 보는 시간들 그리고 수업은 와서 그냥 시험 보고 수업에 듣는 내용들 보고 내가 이거는 놓쳤었구나, 이거는 생각이 안 났었네,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좀 본인의 계획에 잘 맞춰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거는 수험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인사노무 관리도 여러분 최대한 이제 시험 때까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험 문제라든가 첨삭이나 이런 것도 열심히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시험 해설하기 전에 저번에 이제 제가 GS 2기 때 이제 마지막에 냈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그거를 읽다 보니까 이제 몇 가지 좀 언급드릴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GS 3기 지금 들으시는 분도 같이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 한번 언급을 드릴게요. 제가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냈던 거는 이걸 냈습니다. 그렇죠? 언택트 시대에 뭐 적합한 인적 자원 관리. 그러니까 그냥 한번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시나 한번 보려고 냈어요. 사실 뭐 언택트 시대라는 게 김난도 교수님이 만들어낸 용어라서 뭐 외국에서 쓰진 않는 용어긴 한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뭐 언택트 얘기를 하는데 이 언택트 시대 적합한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내용을 쓰라는 식으로 제가 문제를 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문제를 쓰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이게 보통 50점짜리가 이렇게 나오죠. 뭐 언택트 시대나 아니면 예전에 뭐 이제 평생 직장에서 뭐 평생 고용의 시대의 개념이 대두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환경 변화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그 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로 인해서 이 기업의 HRM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거를 묻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환경 변화가 과연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특징이 있는지를 항상 여러분이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거를 그 서론이든 아니면 본론을 시작할 때 적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환경 변화의 내용을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제대로 자기가 왜냐하면 출제자들이 문제 낼 때 뭐 환경 변화에서 언택트 시대가 개념이 어떻게 되고 뭐 주주들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도 평생 고용 문제 나올 때도 평생 고용의 개념이 뭐고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평생 고용의 개념이 대두되고 있다. 거기에 적합한 대처 방안을 뭐 논하시오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은 이게 결국 환경 변화로구나. 그렇죠? 이건 이제 외적인 환경 변화인 거죠. 조직 외부에서 이제 일어나는. 그렇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내용 혹은 특징을 반드시 언급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쓰는 거랑 다른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언택트 시대가 뭐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여러분이 그걸 뽑아내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어떠한 내용이든 상관은 없지만 언택트 시대를 자기가 알고 있다 아니면 거기에 뭐 문제 간략하게 설명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이나 키워드를 뽑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비대면이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언택트라는 건 결국 만남을 최소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비대면 중심의 서비스나 산업으로 재편된다는 얘기고 그럼 우리 HR도 이런 비대면 서비스나 혹은 비대면식의 업무 방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HR을 설계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뭐 거기에 플러스 비대면이니까 뭐 디지털 기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는 뭐 여러분 어떻게 잡으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러한 식의 특징을 잡으면 이 나는 비대면 중심이 언택트 시대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비대면 중심의 적합한 인적 자원 관리 방안을 설계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그렇게 해서 직무 관리나 그 다음에 이제 확보나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개발 이렇게 쭉쭉쭉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뭐 직무에서 우리가 직무 관리에서 특히 직무 설계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직무 설계 여기서 설계는 세 가지가 있죠. 구조랑 과정이랑 그 다음에 그 근무 시간 설계가 있죠. 이제 박경 교수님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이걸 유지 파트로 빼도 되시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직무 구조에서는 비대면이니까 사람들끼리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게 최소한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전처럼 회의를 하고 만나서 뭔가 대면 보고를 하고 이런 게 줄어들죠. 그러면 보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최대한 권한이나 이런 것들 위임을 받아서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많아야겠죠. 예전처럼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어서 무슨 문제 생기면 부장님한테 가서 부장님 이거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런 부분들 이거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직무 구조 설계에서는 조금 더 충실화가 해야 된다.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하나를 잡아서 계속 논리를 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답안에서 이것도 써주신 분인데 이것도 좋은 내용이에요. 직무 과정 설계에서는 BPR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떨어져서 근무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돼야겠죠. 예전처럼 이제 대면 보고라든가 뭐 서류가 주고받는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되는 거죠. 보다 업무 효율성이나 높이기 위해서 뭐 BPR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근무 시간 설계에서는 이제 뭐 재택근무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아니면 오늘 나온 스마트워크
그런 것들을 언급해도 되는 거고요. 이런 확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근무 시간과 장소를 디지털 기기 등을 활용해서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논리를 쭉 가져가고 학부에서는 안 만나야 되니까 온라인 채용이 필요하다. 온라인 채용. 이거는 딱 봐도 여러분 아시겠죠? 이것도 보면 온라인 강의 혹은 이러닝. 우리가 이러닝이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디지털 기기나 IT를 이용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게 온라인 채용 이런 부분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럼 이런 식으로 논리를 하나를 잡아서 여러분이 계속 끌고 나갈 수 있게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 해당하는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거나 알고 계신다 그러면 그 포인트를 좀 잘 잡으셔야 돼요. 나는 이렇게 서술하는 게 좀 쭉 답안을 쓸 때나 내가 아는 바에서는 최대한 어떤 논리적으로 쓸 수 있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반드시 특징을 언급해 주시거나 내용을 해서 그 포인트를 가지고 계속 쭉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뭔가 언급을 할 때는 이런 50점짜리에서 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거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종업원 추천제라고 썼어요. 종업원 추천제도가 혹은 뭐 사원 추천제도가 학부에서 모집 방법으로 필요하다. 왜 필요한지에 대한 언급은 없고 그냥 종업원 추천제가 적합하대요. 그러면 사실 이해가 안 가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죠. 이게 면대면이 이제 채용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고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니까 이제 사람을 검증하는 게 더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종업원 추천제도를 여러분 쓰신다고 적합하다고 한다 그러면 과거처럼 면대면으로 해서 우리가 면접을 보고 사람을 좀 심도 있게 확인하는 것들이 어렵죠. 이제 화상으로 면접 본다던가 온라인으로 시험 본다 이런 분들이 문제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좋은 인재를 검증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 조직원들이 알고 있는 사람 그런 우수한 사람을 추천한다 그러면 1차적으로 검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조직원이 엉뚱한 사람을 추천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내용의 논의가 있어야 돼요. 그냥 단순히 예를 들어서 종업원 추천제가 적합하다 그러면 이 언택트 시대라는 그 하나의 키워드에 왜 이게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가 없으면 사실은 설득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50점짜리는 그런 것들을 잘 쓰시는 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끌고 갈 수 있어야 여러분이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이게도 자기가 이해한 바에 대해 논리적으로 학계평 보유방에 대해서 쭉 서술했다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생각을 하세요. 만약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서론도 안 쓰시고 서론 쓰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서론 쓰고 그 다음에 바로 직무 관리, 언택트 시대에 적합한 직무 관리, 그 다음에 뭐 학부 관리 이렇게 들어가시는 것보다 언택트 시대의 뭐 특징, 혹은 뭐 아까 전에 평생 고용처럼 뭐 평생 고용 시대의 특징이나 내용, 그래서 거기서 언급되는 거. 평생 고용은 뭐예요? 이제 예전처럼 한 직장에서 오래 다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직장을 옮기더라도 내가 하나의 평생 직업을 갖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내 직무 역량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 직무 역량이 있어야 내가 다른 회사를 가더라도 그 직무를 통해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거고 하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특징들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잡아서 직무 역량 강화가 필요한 방안으로 학부개품 보유방에 대한 내용을 쓴다던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큰 줄기를 여러분이 하나를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언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하나 더 언급하면은 이제 그 직무 구조 설계에서 이제 직무 관리 측면에서 이제 협치형 직무 관리 혹은 직무 설계가 필요하다. 이걸 언급해 주신 분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GS 2기 때 제 수업을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것도 잠깐 언급을 해드리면 그냥 협치형 직무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면 사실은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는 협치형 직무 관리가 이미 일반적으로 통용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 우리가 직무 설계 특히 이제 직무 관리 측면에서 아까 볼게요. 직무 관리. 네. 이게 이제 조직의 우리 직무 관리면 지금 외부 환경에서 여러분이 4차 산업혁명. 그쵸? 뭐 여기에 AI, 뭐 IoT, 뭐 빅데이터,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기계화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직무에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자동화나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도입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뭐 RPA라는 것도 있죠. 그렇죠? 이거는 로봇 자동 프로세스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우리가 단순하게 하던 업무들을 로봇이 통해서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통해서 순식간에 자동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뭐 2시간 걸리던 거를 뭐 1, 2분 만에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직무 관리에 영향을 준다.
라는 부분은 지금 팩트예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내용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직무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이 직무관리, 과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적절한 직무관리는 어떤 거냐,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렸듯이 우리 직무라는 걸 보면 정형적인 업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정형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또 뭐 정형. 그래서 뭐 비정형이라는 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형 먼저. 정형이라는 거는 매뉴얼화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매뉴얼화. 그러니까 시스템처럼 돌아가는 것들. 그냥 자동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 제조할 때 자동으로 내가 오른쪽 뭐 예를 들어서 선반에 뭐 그 볼트를 채우고 이 사람이 뭐 다른 볼트를 채우고 하는 식으로 업무 자체가 정형화돼서 시스템화돼 있고 매뉴얼화 돼 있다는 내용이고, 비정형은 뭐예요? 우리가 뭐 전략적인 사고를 하든가 분석을 한다든가 이런 것처럼 우리가 머리를 써서 뭔가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업무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이런 정형적인 업무들을 이제 AI가 맡고, 그렇죠? 단순한 업무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마케팅 업무나 혹은 뭐 전략을 한다 그러면 전략팀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환경 변화나 이런 것들을 계속 조사하죠. 뭐 트렌드나 이런 것들 보면은 그러면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떻고 유가는 어떻고 뭐 이런 부분들을 예전에는 우리가 각각의 웹사이트 가서 해가지고 그걸 다운받아서 엑셀에 옮기고 뭐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업무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뭐 보고서화 한다든가 대시보드를 만든다든가 이런 건데, AI를 쓰면은 그냥 자동으로 지가 알아서 그 사이트에 가서 그 데이터 긁고 와가지고 그걸 다 정리까지 다 해줘요, 이제는. 그러면 과거처럼 이제 일부러 우리가 사이트 접속해서 뭐 그걸 다운받고 엑셀에 옮기고 이런 작업들이 없어지니까 굉장히 효율적이죠. 그렇죠? 이런 거고. 근데 비정형은 이제 이건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사람이 맡는. 그래서 같은 직무를 AI와 사람이 같이 하는 협치형 직무 관리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뭐 요즘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히스토리를 알면 협치형 직무관리라고 내용을 딱 쓰면 뭐 알 수는 있겠지만, 왜 언택트 시대 협치형 직무관리 이 내용을 쓴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언급을 해줘야 되는 게, 언택트 시대는 결국 이런 뭐 비대면 그리고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접촉 없이 본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보다 효율적으로 하려면 적극적으로 이런 하이테크 기술이나 이런 것들 도입이 필요한 거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직무도 이런 하이테크 도입과 변화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AI를 적극 도입한 뭐 협치형 직무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줘야 조금 더 논리적인 거예요. 그냥 쓰시면은 오히려 이게 뭐지?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주장을 하실 때 특히 50점짜리에서는 꼭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말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부분들 그냥 한번 다. 근데 이거는 어차피 여러분 답안을 쓰실 때 50점짜리가 어차피 우리가 나오잖아요. 뭐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항상 큰 주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주제가 나와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어차피 여러분이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뭐 저 구석탱이 있는 것들 갑자기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럼 나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이 인사동무 관리에서 공부했던 지식을 동원해서 그 내용을 논리적으로 쓸만한 특징이나 키워드를 잡아서 그걸 기초로 그 인사제도에 대한 학계평 보유방에 대한 서술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게. 예, 일단 말이 길었네요. 예. 그리고 하나 또 그렇죠. 요거와 연결돼서 또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그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언택트 시대에는 뭐 우리가 마일즈 스노우의 전략 유형 중에 뭐 공격형 전략이 유효하다, 차별화 전략이 유효하다.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그 뒤에 그러면 논술을 보게 되면 언택트 시대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일즈 스노우의 우리 혁신형 전략, 그다음에 방어형 전략일 때 인적 자원 관리 방안 달라지는 거는 다 공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의 서술이 강한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혁신형 전략이 적합하다,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쭉 쓰시려고 그러면 왜 그 시대에 지금 말하는 개념이나 그 트렌드적인 내용에서 왜 차별화 전략이 왜 적합한지에 대한 언급도 같이 들어가셔야지 조금 더 좋은 답안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 하여튼, 예. 그래서 오늘 문제 좀 볼게요. 오늘 문제 이제 해설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범 답안 그 1페이지부터 보면은 이 답안은 그냥 이제 제가 작성한 거고 여러분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이게 뭐 정답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내용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이 너무 여기에 나온 거를 그대로 뭐 외우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스마트 워크라는 게 어떤 개념인 건지, 유형 정도는 여러분이 좀 그거는 알아두셔야겠죠. 유형 정도는
뭐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인데 어쨌든 그러한 유형이나 장점과 단점 요 정도는 여러분이 필수적으로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 스마트 워크 자체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 워크는 뭐 다 아시죠? 그렇죠? 스마트하게 일을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기반은 뭐예요? 디지털이나 IT 기술의 발전을 적극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뭐 이동통신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접근하는 게 바로 스마트 워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이걸 구현하고 있죠. 그래서 뭐 모바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회사마다 앱이 있는 경우도 있고 뭐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고 그래서 서론에서는 이제 이런 내용으로 저는 서론을 썼습니다. 그래서 뭐 서론을 어떻게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요걸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러니까 스마트 워크 자체라는 게 이거를 어떠한 관점으로 볼지에 따라서 이제 서술이 좀 달라지는 건데 이 스마트 워크라는 거는 결국 단순히 우리가 근무 방식에서의 스마트 워크, IT 기기를 활용하는 그런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큰 틀에서 보면은 결국 과거에 우리는 전통적으로 어떻대요? 사무실에 출근해서 그러니까 집이 멀면 출퇴근 시간 낭비하고 사무실에 출근해서 사람과 북적북적하면서 일을 하는 그게 이제 우리의 전통적인 근무 환경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요즘 시대에 이제 근로 시간이 단축이 되고 일가정 양립이 중요해지면서 이제 사람들의 가치관도 변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보다 회사의 일도 중요하지만 나의 삶도 중요해요. 그러면 내 개인적인 시간은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퇴근 시간이 사람이 너무 길면은 사람이 회사 끝나면 집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고 이렇게 바쁘죠. 그렇죠? 저도 예전에 막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그 시간을 출퇴근한 적이 있는데 사람이 피폐해집니다. 피폐해져 진짜. 그래서 이러한 지금 환경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기술의 발전이나 이런 것들이 비약적으로 되면서 이제 일하는 방식이 과거처럼 일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이제 쫓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회 가치관의 변화 따라서 우리 젊은 조직원들의 생각도 이제는 뭔가 저렇게 미련하게 일을 하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되게 강해집니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효율적으로 일하고 내가 내 업무하면 내 시간은 보장받는 이런 것들에 대한 관점이나 가치관이 많이 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많이 지금 추구하고 있죠. 뭐 근저에는 이것도 있지만 근로시간 단축 즉 주 51시간 실행이 약간 트리거가 됐죠. 그렇죠. 그리고 네, 주 52시간 단축과 그 다음에 이제 워라밸 뭐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거죠. 워크라이프 앤 밸런스가 이런 것들이 지금 트렌드가 되어서 여기에는 또 이제 뭐 밀레니얼 세대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트리거가 돼서 묶여가지고 결국은 일하는 방식이 이제는 예전과 같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이 팽배해요. 그래서 어떻게 변화해야 되냐? 그래서 예전에는 워크 하드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이제 워크 스마트하게 일해야 된다. 이제 이러한 표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또 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는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창 고대 성장기 때는 늦게까지 일하고 회사를 위해 충성하고 거기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강조됐죠. 그리고 시간의 길이로 일하는 걸 더 좋아했죠. 오래 회사에 있으면 아 열심히 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게 평가에 반영되고 뭐 이런 것들의 시대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는 워크 스마트하게 보다 창의적이고 하는 여러 가지 뭐 업무 자동화 기기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생산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단순히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성과를 가치를 만들어내느냐가 일이다. 그러니까 시간의 길이로 일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 사람이 업무를 해서 얼마나 많은 성과를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일이라는 그러한 관점으로 이제 변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그 핵심은 뭐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이렇게 변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사무실의 출퇴근 이런 부분들도 최대한 효율적, 업무 처리나 이런 것도 효율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거의 가장 기본적인 하나의 방안은 이제 스마트 워크 도입인 거죠. 스마트 워크의 도입. 그렇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조직 문화 측면이라든가 이렇게 있지만 그 우리가 근무하는 방식 자체를 일하는 방식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근로 시간이랑 근무 장소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근무하냐? 몇 시까지 근무하냐? 근무 시간을 어떻게 쓰냐? 이런 것들인데 스마트 워크가 바로 그 측면에서 하나의 중요한 방안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큰 틀의 스마트 워크를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하신다 그러면 나중에 뭐 이런 문제들이 하나씩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적합한 인적 자원 관리를 설계하기 위한 하나의 내용으로서도 스마트 워크를 충분히 언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스마트 워크를 그냥 단문식으로 해서 개념, 유형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거는 그냥 1차원적인 거고요. 이거를 보다 우리 인적 자원 관리 전반에 있어서 어디 부분과 연결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같이 고민하시는 게 더 고차원적인 공부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워크는 여러분이 단순히 그냥 단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환경 변화와 연계해서 이 부분 어느 측면에서 쓸 수 있는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가 나와서 우리가 기업들이 이제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고민이다. 그러면 이 시대에 적합한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언급을 할 때 우리가 근무 환경이나 근무 내용에 대해서는 스마트 워크 도입을 언급할 수도 있는 거고, 워라밸이 중요시 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우리 조직 구성원들에 많아졌다. 그러면 그에 적합한 우리가 인적 자원 관리 설계하면 그 하나의 파트가 스마트 워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뭐 워크 하드, 워크 스마트 이런 것들은 그냥 제가 그 하면 그러니까 용어를 한번 기억해 두시고 혹시라도 여러분이 뭐 서론에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서론에서 충분히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냥 쓰세요. 이런 것들은. 처음에 이런 게 좀 앞에 나와주면 뭔가 임팩트가 있긴 있죠. 예. 너무 여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이 알고 계신 내용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쓰셔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금의 이제 일하는 방식의 패러다임 자체가 변하고 있다. 그래서 워크 스마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IT 기술, ICT 기술을 적극 활용해서 근무 장소와 근무 시간을 유연하는 스마트 워크가 필수다. 그렇죠? 이 스마트 워크라는 거는 결국 근무 장소와 근무 시간 자체를 다 유연화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우리가 유연 근무제, 유연 근로시간제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유연 근무제 이게 사실은 막 용어가 막 혼재돼서 쓰고 있습니다. 유연 근무제가 좀 더 큰 거죠. 근무는 근로시간과 장소를 다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여기에는 그게 있어요.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거. 그 다음에 근무 장소를 유연화하는 거. 그쵸? 근무 시간을 유연하는 거는 뭐 있어요? 뭐 선택적 근로시간제, 뭐 탄력적 근로시간제, 그다음에 재량 근로시간제, 간주 근로시간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이 근로기준법상에 나오는 것들, 그렇죠? 이것처럼 그 사람이 일하는 시간 자체의 배분이라든가 그 결정 자체를 조금 더 유연하게 가져가는 형태인 거고, 근무 장소를 유연하는 거는 뭐예요? 재택근무랑 그 다음에 원격 근무가 있죠. 그래서 크게 보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근로시간 유연화를 근로시간의 유연해, 뭐 혹은 유연 근로시간제, 뭐 이런 거는 이런 걸 다 포함하기는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근로시간을 유연화한다, 뭐 그런 내용 나오면 이걸 다 같이 생각하시면 되긴 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정확히 여러분 구분하셔야 될 게 재택근무나 원격근무는 원래는 근무 장소를 유연화하는 거예요. 그렇죠? 스마트 워크는 뭐냐? 이 두 개를 다 포괄하는 건데, 포괄하는 건데 특징이 뭐예요? 여기에 이제 IT 기술이나 뭐 디지털, 그 다음에 ICT 뭐 여러 가지 그 온갖 기술들을 다 활용하는 거죠. 그렇죠? 같이 융합된 거예요. 그래서 보다 이러한 기술을 활용해서 이러한 재택근무나 원격근무, 이런 선택적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하더라도 보다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같이 융합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스마트 워크의 필수적이죠. 당연히 우리가 워크 스마트하게 일하려면 스마트 워크가 필수적이다. 그러면 이제 A 기업에서 얘기하는 스마트 워크의 이제 그 내용에 대한 개념, 유형, 문제에서 물어본 장단점 및 요거를 한번 보면은, 개념은 여러분이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정된 근무 장소, 정해진 근무 시간에 따라 일하는 방식 대신 정보 기술 등을 활용해 장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보 기술 활용이죠. 정보 기술, IT 기술. 이거는 일반적인 유연 근무제 이런 거랑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진보한 거죠. 그렇죠? IT 기술, 정보 기술 등을 활용하는 거니까 그게 여러분이 꼭 들어가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단순히 고정된 근무 장소, 정해진 근무 시간에 따라 일하는 방식 대신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는 거다. 이러면 그냥 스마트 워크가 아니에요. 스마트 워크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용어 자체에 정보통신 기술이라든가 IT 기술, 디지털, 어쨌든 그러한 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여러 가지 디바이스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여러분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개념, 등장 배경 그냥 이거는 개념만 쓰기에는 뭐해서 같이 하나의 세트로 하나 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스마트 워크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혹시 나오면 뭐 등장 배경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등장 배경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바대로 쓰셔도 됩니다. 그렇죠? 결국은 뭐예요? 우리 사회 가치관이 이제
우리 구성원들이 일과 삶의 양립 뭐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하죠. 그래서 예전처럼 뭐 아침에 일찍부터 뭐 지하철 뭐 10,000원 지하철 타고 아침에 와서 이런 것들이 비효율적이고 출퇴근 시간에 낭비하는 시간 그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우리 개인적인 삶이 보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 관심이 높아졌고, 그리고 이제 IT나 디지털 기술 자체가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스마트 워크를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뭐 근로 시간을 단축하면서도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통해 생산성이나 근무 만족도를 당연히 향상시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등장 배경이다. 뭐 사회적인 이유로도 등장 배경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마트 워크를 하면 불필요한 출퇴근을 안 하게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환경이나 이런 것도 더 보호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부분들 또 하나의 등장 배경이다라고 언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있어서 스마트 워크가 어떤 그 환경 보호 그런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그래서 등장되었다. 뭐 그렇게 언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장 배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워크 유형은 크게 보면 4가지 정도로 봅니다. 4가지 정도로. 모바일 오피스. 그래서 요 유형은 여러분이 그래도 좀 알아두시긴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 유형 같은 거 나오면 요거는 지어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물론 여러분 생각나는 걸로 하시면 되는데, 근데 뭐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모바일 오피스는 그렇죠.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활용해서 우리가 공간적 제약 없이 언제든 어디서든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 형태인 거죠. 그렇죠. 디지털 디바이스를 적극 활용해서 어디서든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요즘 이런 모바일 오피스 많이 하죠. 그래서 오히려 이게 더 옛날보다 더 힘들다고 하는 사람분들도 있죠. 옛날에는 그렇죠. 옛날에 스마트폰이 없던 시대는 퇴근하면 나한테 연락을 하려고 그러면 집 전화로 전화를 걸어야 되는데, 요즘은 언제든지 카톡이나 이런 걸로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오히려 더 힘들게 한다. 그래서 뭐 프랑스나 이런 데서 뭐 퇴근 시간 이후에 뭐 회사에서 연락하지 못하게 법으로도 만든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그 지금 카톡 금지법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가 나오는 건데, 오히려 이게 기술 발전이 더 좀 일과 삶의 균형을 해친다라는 주장도 요즘은 꽤 많이 있습니다. 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그렇죠. 여러분 나중에 노무사로 내서 개업하시면 일과 삶의 균형을 찾기가 더 어려우세요. 그건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중에, 그러니까 내가 회사로 들어가면 괜찮죠. 근데 내가 개업을 하면 내 이제 고객사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객사들은 언제 연락할지 모릅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퇴근 시간 이후니까 내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못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막 11시에도 막 카톡 오거나 그러면 답변 드리고 막 밤에 전화 와도 전화 다 하죠. 그렇죠? 퇴근한 이후에도. 그래서 그거는 어차피 나중에 이제 개업하고 노무사 하시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전문 자격사로서 내 사업을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게 싫다 그러시면은 이제 회사 가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저는 제일 불만인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자문사도 별로 없고 막 고객도 없으니까 시간이 많죠. 그래서 뭐 어디 여행 가도 괜찮은데, 요즘은 어디 가면은 여행을 가도 전화가 와요. 그렇죠? 그 사람은 내가 여행 갔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막 제주도에서도 전화 받고 이제 알려주고, 뭐 자료 필요하다면 회사에서 전화해서 뭐 보내주라 그러고, 그런 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원래 일과 삶의 균형을 되게 중요시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개업이 생각이 있으시면 그런 거든 각오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모바일 오피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그다음에 재택근무도 우리 스마트 워크의 하나로서 유형에 언급이 됩니다. 재택근무는 뭐 개념을 굳이 여러분이 외우실 필요는 없죠. 그냥 집에서 근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택에서 업무 공간을 마련해서 우리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근무하는 형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재택근무. 그다음에 스마트 워크 센터. 이제 요거는 좀 특이한 건데, 이제 그런 거예요. 원격 근무의 일종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SKT가 저번 주인가 뭐 발표한 전략에 따르면 뭐 직원들 우리 사무실로 출근할 필요 없다. 막 그런 기사들이 떴었거든요. 그래서 거점 사무실을 만들어 주겠다. 그런 게 바로 이런 스마트 워크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 집이 여기고 회사가 여기라 그러면, 그렇죠. 스마트 워크 센터라는 거는 이 사람 집에서 근무하는 건 자택이고요. 근데 솔직히 자택근무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게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저도 재택근무를 간혹씩 하는데 거의 못합니다. 그래서 애기랑 놀아주다가 밤에 이제 카페 가서 일하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집이 아니라 업무 힘드니까 집에 가까운 곳에다가 회사가 이제 사무실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요 집이 여기 근처인 직원들은 출근을 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요 사무실, 거점 사무실 같은데 여기 와서 여기서 업무를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좋은 말로 하면 이제 스마트
워크센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격 근무의 일종이에요. 원격 근무의 일종. 즉 원격이라는 거는 회사 떨어진 곳에서 근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회사 떨어진 이런 거점 사무실을 만들어 주는데 이런 거점 사무실이 이제 좋은 말로 스마트 워크 센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도 그 KTX 타고 다니시면은 간혹 보실 수 있을 텐데 공무원들 여기 세종에 있잖아요. 그렇죠? 세종에 있어가지고 뭐 여기도 공무원도 유연한다고 공무원들도 이 세종에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서울 출장 올 때도 많고 막 가잖아요. 그래서 전국에 이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워크센터 되게 많아요. 뭐 오송역에도 있고 뭐 서울역에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로 내가 굳이 세종까지 안 하더라도 그 스마트 워크센터 출근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러한 스마트 워크의 하나의 유형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스마트 워크센터 원격 근무다. 그래서 종업원이 본사 사무실이 아니라 본인의 주거지와 가장 가까운 스마트 워크센터로 출근해 근무하는 형태를 말한다. 그렇죠? 그거 내용이고 직장 내 스마트 워크는 그냥 화상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같은 건물에 있는데 화상 회의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본사는 있지만 우리가 공장이 저게 뭐 진천에 있고 또 무슨 뭐 다른 사무실이 뭐 부산에 있고 이러면 회의하려고 그러면 부산에서 올라와야 되고 진천에서 올라와야 되고 뭐 대전에서 올라와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직장 내에서 그런데 결국 화상 회의를 한다 그러면 굳이 대면할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직장 내 스마트 워크가 화상 회의 중심, 즉 어떤 지역적으로 떨어진 그런 공간 내에서 우리 화상 회의를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 네 가지 정도가 이제 그 스마트 워크의 유형입니다. 그렇죠?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장단점. 그래서 장점은 이제 기업 측면에서는 우선 뭐가 되겠어요? 굳이 우리가 본사 사무실의 사람들을 대규모로 부를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가 큰 여기 강화문이나 강남 대로변에 큰 빌딩에 임차할 필요가 없겠죠. 거기서도 많은 공간이 필요 없겠죠. 우리 조직원들은 다 스마트 워크센터에 있거나 집에서 근무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무 공간이나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스마트 워크의 내용만 떠올리시면 알 수 있는 내용인 거죠. 굳이 외우실 필요 없이.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보다 생산성을 높이거나 효율적으로 업무 처리할 수가 있어요. 즉 우리가 효율적으로 업무 처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상대방 고객이 있다 그러면 예전보다 더 업무 처리가 빨라질 수도 있고 효율적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시간이 단축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객 만족도 향상도 가능하다. 그리고 특히 이제 워라밸이라고 하는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중요시하는 요즘 인재들은 많이 그렇죠. 그런 핵심 인재를 야 우리는 스마트 워크해. 그래서 너 오면은 너 굳이 우리 사무실에 오지 않고 저기 있는 네 집 주변에 있는 스마트 워크 센터나 아니면 네 집에서 근무할 수 있어. 우리가 그런 집에서 근무하는 건 지원해 줄게. 이렇게 하면은 이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중요시하는 인재들 같은 경우는 이 회사의 매력을 느끼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보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게 기업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종업원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뭐 이거는 잘 아시겠죠? 불필요한 출퇴근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시간 확보가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퇴근을 직장인 아니시는 분은 딱 6시에만 퇴근해도 정말 저녁 시간이 이렇게 길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시간 자체가 이제 줄어드니까 불필요한 출퇴근 시간,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 입장에서도 예전처럼 굳이 사람 찾아가서 면대면으로 회의하고 뭔가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보다 효과적인 효율적인 근무 환경, 그러니까 화상이나 뭐 여러 가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할 수가 있으니까 업무 효율성이나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산 및 육아 부담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나 장애인도 제약 없이 근무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육아하시는 분도 집에서 근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반면 단점은 뭐냐? 그래서 단점은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단점은.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결국은 스마트 워크의 한계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 기업은 뭐겠어요? 기업은 여러분이 이제 인사 담당자고 이런 스마트 워크를 우리가 이번에 도입을 한다. 기업에서 이제 그래서 뭐 CEO가 이제 천명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계획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장점은 당연히 있으니까 그거는 문제가 아닌데 이런 단점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단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런 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스마트 워크 센터를 도입해도 이게 효과적으로 우리가 우리 회사에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근무 제도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단점은 여러분이 잘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이게 뭐 단점은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하시면 어차피 스마트 워크 센터라는 건 집에서 근무하거나 저기 떨어져서 근무하면 이제 이런 같은 공간에서 조직원들, 구성원들 서로 만나고 뭐 같이 점심 먹고 얘기하고 이런 시간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회사를 다니지만 난 A 회사 사무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조직에 대한 소속감, 그렇죠? 몰입 뭐 이런 것들이 감소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기업 입장에서 사실 이런 게 더 중요하기는 한데, 근데 스마트 워크의 단점으로 꼽히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출근 비율이 낮아지고 상사와 동료와 면대면 접촉이 없어지기 때문에 몰입도와 소속감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니까는 결국 협업이나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뭐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 넘어가시면 역량 개발 참여 기회가 감소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상사와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평가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평가자와 피평가자가 서로 만나야, 그렇죠? 같은 사무실 공간에서 예를 들어서 뭐 김 과장님이 이 대리가 일을 하는 걸 옆에서 지켜봐야 얘가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는지, 얘가 업무를 좀 효과적으로 하는지 효율적으로 하는지 이런 것도 좀 보고, 아, 김 대리 이런 거 좀 부족한데,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이렇게 보완해봐, 이렇게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철저히 공간이 분리되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업무 처리를 하는지를 못 봐요. 이게 사실은 재택근무와 스마트워크의 가장 큰 하나의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인적자원관리 방안에서 포인트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사 입장에서는 그런 이제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보다 이제 그 피드백이나 강점과 약점을 뭐 평가하기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역량 개발의 기회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든다. 즉 스마트워크 하는 직원이랑 그 과장님이랑 같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랑 그런 기회가 좀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죠. 이거는 역량 개발의 참여 기회 감소인데, 다른 말로 하면은 평가의 어려움도 될 수 있어요. 평가의 어려움. 평가의 어려움. 왜냐하면 우리가 인사평가를 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보통은 이제 결과에 대한 거, 즉 성과에 대한 것들을 평가를 하고 또 그 사람 행동에 대한 것들을 평가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보통 역량 평가로 많이 드러난다고 했는데, 이렇게 평가할까요? 이렇게 할게요. 그냥. 평가에는 크게 기업들이 대부분 업적 평가랑 이제 역량 평가라는 걸 합니다. 대부분. 근데 이제 요거는 결과에 대한 평가인 거고, 결과 혹은 성과에 대한, 즉 네가 일을 해서 낸 성과가 우리가 목표한, 우리가 합의한, MBO를 쓴다면 그렇겠죠. 그거에 얼마 달성했냐. 그래서 너 부족하네, 뭐 초과 달성했네,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보상을 더 줄 수 있는 거, 그런 거고. 이 역량 평가라는 건 뭐예요? 그럼 그 사람의 행동, 행위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과연 이 사람이 우리 조직에 필요한 역량을 갖췄는지, 이런 것들, 그런 행동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뭐 예를 들어서 이 행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눈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얘가 진짜 업무를 처리하는데 뭐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 조직의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가 전략 기획력이에요. 그럼 얘가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지,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제대로 하는지, 뭐 이런 것들, 그러한 적절한 행위나 어떤 행동 패턴을 보여주는지는 눈으로 봐야 되는데, 이제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우리 결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재택근무나 이렇게 스마트워크, 원격에 대한 근무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평가할 때 이 부분에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생겨요. 그냥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 직무 선정이나 이런 거 일 때 이제 평가가 더 강조되긴 하는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재택근무나 스마트워크를 하면 인사평가에 대한 어려움이 또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사평가라는 건 뭐예요? 인사평가. 그래서 역량 개발의 기회에 참여 어려움인데, 평가라는 건 여러분 목적이 있죠. 뭐 개발적 목적, 관리적 목적 이런 것도 있는데, 이 평가가 최근에 이제 개발적 목적, 그렇죠? 육성의 목적. 즉 평가라는 게 단순히 사람을 네가 한 일에 대해서 잘했네 못했네 그래서 평가해서 상벌을 주는 게 아니라 네가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알려줘서 그 사람이 조금 더 업무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진짜 평가에 요즘 필요한 거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평가라는 건 단순히 그 사람의 실적이나 이런 걸 평가해서 상벌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보다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하나의 그 툴이 되는 거죠. 방법이 되는 거죠. 하나의 기법, 그 방식이. 그러니까 이 평가라는 거에 제대로
받을 수가 없잖아요. 재택근무하는 사람이 이렇게 행동에 대한 내가 강점이 뭐고 장점이 뭐고 우리 조직에 필요한 역량을 제대로 갖췄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가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역량 개발, 참여 기회 감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냥 이거 그대로 센다 그러면 아무래도 집에 떨어져 있으면 그렇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우리 조직에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교육 훈련 프로그램에 이런 것도 참여가 어려워지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보안 문제죠. 보안 문제. 아무래도 사무실은 우리가 관리나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해서 보안이나 이런 거 지킬 수 있지만 집에서 하면은 우리가 그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 또 보안을 위한 프로그램 깔면 또 이제 그 프로그램 구동이 이런 게 느려질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그 정보 공공기관 사이트 가면은 액티브엑스 때문에 막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보안 문제가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거는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혹은 시간과 장소 구분의 실패.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집에서 근무한다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일하는 공간과 그다음 쉬는 공간이 같이 혼재되어 있죠. 그게 혼재돼 버리면 오히려 더 그 업무하는 사람한테 불편함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내가 집에서 일을 하는데 갑자기 아기가 방에 들어와서 놀자고 하면 그렇죠? 그 문제가 될 수 있죠. 뭐 그런 부분들처럼. 그리고 내가 퇴근하고 있는데 재택근무 뭐 근로시간이니까 사람마다 근무하는 시간 타임이 다르면 갑자기 뭐 나는 퇴근했는데 연락이 와서 뭐 업무에 대한 거 요청을 한다던가 뭐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일과 삶의 그 부분이 훼손될 여지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관리자분들, 그래서 관리자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막 그렇죠. 업무 시간 이후에도 막 카톡 보내시고 그러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그 회사 다니시면 단체 카톡방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그렇죠? 단체 카톡방. 그래서 단체 카톡방. 그래서 그런 부분들처럼 업무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수시로 연락하게 되면 직원들은 당연히 불만이 높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업무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스마트워크의 기본적인 다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스마트워크 문제가 뭐 단문으로 나오더라도 쓸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결론에는 어떤 부분을 언급하냐? 이 내용은 앞단에 넣어도 되긴 하는데 여러분이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택근무, 스마트워크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근무 장소나 근로 시간을 유연한 거는 이제 장소의 제약을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무실에 출근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제가 일을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아까 평가의 어려움 그런 것도 있듯이 이 재택근무 뭐 이것도 더는 뭐 스마트워크 뭐 이런 거 다 이 부분은 우리가 도입을 할 때 제일 기업들이 중요한 게 적합한 직무를 선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혹은 뭐 유효한 직무. 그렇죠? 이게 제일 선결 과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이 스마트워크를 도입하겠어. 그래서 우리 조직 다 스마트워크에 이렇게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조직에는 수많은 직무가 있고 그 직무는 다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직무는 독립적으로 자기가 수행해도 문제가 없는 직무도 있지만 어떤 직무는 회사에 나와야 돼요. 회사에서 뭘 관리를 해야 된다던가 뭐 그러면 당연히 회사 나와야 되죠. 그렇죠? 회사 안 나오면 어떡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적합한 직무, 그러니까는 즉 독립성이 강하고 면대면 접촉이 적은 그렇죠? 그런 직무에 되는 거고 또 하나 아까 평가가 어렵다 그랬잖아요. 평가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행동이라는 거 혹은 행위라는 거 이거를 눈으로 보고 평가할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 평가를 못하는 거면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계에 대한 부분 넘어갈 수 있으려면 그 사람의 직무는 성과가 결과로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과가 명확한 것들. 그러니까 인사직무나 이런 경영지원 직무처럼 그 사무직은 대부분 그렇죠. 결과가 명확하진 않죠. 근데 우리가 내는 결과물이 명확한 거. 그래서 디자인 업무, 웹 디자이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집에서 하더라도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이번에 우리 홈페이지에 우리 그 기업의 비전 미션이 바뀌었으니까 홈페이지 디자인 또 새롭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그런다. 그럼 그 사람이 그 디자인해서 그 아웃풋을 보내주면 그거 잘 만드는지 못 만드는지 눈에 명확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 사람이 그거를 뭐 1시간 만에 만들었던 10시간 만들었던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결과물만 훌륭하면 이 사람이 뭐 30분 만에 정말 천재에서 뚝딱뚝딱 만들어도 그러면 그건 오케이인 거잖아요. 그 사람이 뭐 3시간, 8시간 근무한 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러한 직무처럼 결과가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하고 명확한 이런 결과지표 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직무여야지만 이런 재택근무나 스마트워크를 하더라도 운영하는데 조금 더 그
효과를 극대화해서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안 하고 뭐 그냥 스마트 워크가 좋다니까 막 모든 직무 다 스마트 워크해 뭐 신청하면 너 해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근태만 나빠지고 이런 평가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이게 눈에 보이는 뭐 업적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면은 사실은 그 결과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게 보인다 그러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은 직무들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결론에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쓴 거예요. A 기업의 스마트 워크 도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직무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 유효한 직무라는 게 뭐냐? 그래서 보시면 두 번째 단락 보시면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업무의 내용이 비교적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무.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조건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리고 업무 수행 과정을 지켜보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스마트 워크를 적용하는 직무는 업무 성과에 대한 평가가 정량적이며 객관적 결과 지표로서 상대적 비교가 가능해야 한다. 이게 두 번째인 거예요. 그렇죠? 상대적 비교 가능성. 그렇죠? 그다음에 뭐 첫 번째 거를 뭐 용어로 딴다 그러면 직무의 독립 수행 가능성, 뭐 독립 수행성,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상대적 비교 가능성, 그러니까 성과의 상대적 비교 가능성, 뭐 결과의 상대적 비교 가능성. 요 두 가지가 그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런 뭐 그 재택근무나 스마트 워크 센터 나오더라도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은 잘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개념, 유형 이런 거 쓰는 거는 다 누구나 잘 쓸 수 있어요. 다 잘 씁니다. 여러분 외우시면은 그거는 어차피 여기서 뭐 여러분이 크게 차별할 수 있는 것들은 없기 때문에 충실하게 있는 내용들 쓰시면 되는 건데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만 쓰면 이제 답안이 밋밋할 수 있는 건데 거기에 포인트가 더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이 스마트 워크나 재택근무를 도입해서 보다 성공적으로 왜 기업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 재택근무가 그래 좋아. 스마트 워크 좋아. 그래서 하는데 그게 우리 기업에 그 플러스의 알파를 갖다 줘야지만 우리 기업에 그 효과적인 거지. 그게 오히려 업무를 저해한다 그러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러면 애초에 직무 관리를 할 때, 그러니까 직무 관리를 할 때 직무 분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명확하게 뭐 스마트 워크나 재택근무가 가능한 그런 업무들과 아닌 업무들을 분류해서 유효한 직무를 선정해서 거기에 적용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 앞에 하나의 내용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조금 그 차이가 있는 답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그거는 여러분이 이제 그 스마트 워크나 재택근무의 어떤 내용을 잘 기억을 하시면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이고 시간 있게 됐네요. 그러면 좀 10분 정도 쉬고 나머지 교육 훈련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인사관리 이론적 기초에서 조금 내용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좀 10분 정도 쉬고 다시 뵙겠습니다.